안녕하세요. 음악 초보자님부터 박사님까지 모시며 6,000년의 음악 역사를 가장 쉽고 재밌게 강의하는 율곡 이이의 자손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얼마 전에 음악과 문학에 관해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들라크로아가 그린 쇼팽과 상대의 초상화를 영상에 냈는데 어느 구독자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그림 속에서 쇼팽은 무슨 곡을 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르주 상대 손에 쥐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좀 엉뚱한 질문 같은데 저는 이 질문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전 세계 인종을 거의 다 가르치면서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보며 사실 이 그림 속에는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술, 음악, 정치 그리고 문학 모두가 아주 재미있게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들라크로아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모두 알아볼까요? 첫째, 쇼팽이 사랑하는 연인 보진스키와의 약혼이 깨지고 무척 우울해있던 때입니다. 약혼 파혼의 이유는 쇼팽이 폐결핵을 앓고 있다는 것. 얼마 전 현대과학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쇼팽은 어릴 때부터 폐결핵이 아니라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각혈은 심장병에 의해서 이 폐주병까지 이렇게 나빠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둘째 재미난 사실은 쇼팽 옆에 앉아있는 연인은 당시 유명한 문학가 조르주 상드며 늘 남장만 하고 다녔는데 그날 처음 쇼팽 앞에서 치마를 입은 날입니다. 두 사람이 9년간 동거하게 만든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셋째, 쇼팽이 가장 아끼는 곡을 그날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친 날입니다. 그는 그 곡을 퍼블리시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과연 무슨 곡이었을까요? 조르주 상드가 그날 그 곡을 듣고 쇼팽에게 완전히 크러쉬 되어 쇼팽에게 침 발라 놓은 날입니다. 넌 오늘부터 내 거야. 넷째, 이 그림은 들라크로아의 미완성 작품입니다. 들라크로아는 파리 혁명 기간 중에 유명한 페인팅인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그린 유명한 화가죠. 상드가 손에 움켜쥔 것은 걸레가 아니라 그 당시 패션을 말해줍니다. 자, 자세히 알아봅시다. 쇼팽은 18살 성인이 되자 아버지의 권유로 정치적으로 불안한 폴란드를 떠났습니다. 그가 오스트리아에 머물고 있을 때 폴란드가 러시아에게 완전히 함락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파리로 망명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리스트의 연인 다곶 부인의 살롱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며 귀족 자녀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작곡도 하면서 이 파리에서 아주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스트와 그의 연인 다곶 부인이 그의 밥줄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1836년 쇼팽과 상드가 리스트의 연인 다곶 부인의 살롱에서 처음 만났을 때 쇼팽의 나이는 26살, 상드는 32살. 상드는 결혼한 상태로 아이 둘을 데리고 집 나온 여자. 쇼팽은 보진스카와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1837년 쇼팽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는 사건이 생깁니다. 보진스카의 부모로부터 약혼 파혼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쇼팽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고 리스트가 찾아왔습니다. 어이 쇼팽, 다곶 부인이 오늘 밤 집에서 파티를 연다는데 기분도 전환할 겸 어서 갑세. 리스트는 곱비매인 소를 억지로 끌고 가듯 쇼팽을 자신의 연인 다곶 부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봉수하래. 쇼팽이 매일 피아노를 치는 살롱의 위층에는 아이 둘 데리고 집 나온 여자 자유부인 조르주 상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야망이 아주 강한 문학가였습니다. 낭만파 시대까지만 해도 이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이 상드는 어떻게 하면 이 남성들 세계로 진출할까 그것만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매일 돈만 셀 줄 아는 백작 남편을 두고 새끼 둘 데리고 집 나왔어요. 난 남성들 사회에서 문학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딸에게 놀라운 조언을 합니다. 얘야, 이 사회에서 누가 여자를 호락호락 받아들이겠느냐? 방법은 딱 하나다.
남장을 하고 남성들 사이로 뛰어들거라. 이름도 당장 남성으로 바꿔. 시가를 팍팍 물어대며 중절 모자를 쓰는 것도 잊지 말거라. 그 어머니도 보통이 아니죠. 조르드 상들은 그 당시 많은 남성들과 연문을 뿌리고 있었으며 그중 심심풀이로 만나던 남성의 이름 조르드 상드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조언대로 남성 양복을 입은 후 중절모에 시가를 팍팍 품으며 남성들의 사교 장소 살롱 2층으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살롱을 드나들기 시작 그곳에서 많은 예술가, 문학가, 그리고 사업가 남성들을 만나죠. 그리고 드디어 그녀의 문학이 남성들뿐 아니라 파리 시민들에게 인정받고 신문학가로 등단. 그녀의 소설이 신문에 매일 연재되기 시작합니다. 레 미제라블, 파리의 노트르담을 쓴 그 빅토르 위고까지 질투를 낼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살롱을 드나들 때 매일 눈에 꽂히는 자가 있었습니다. 조용한 눈빛으로 있는 둥 마는 둥 살롱 구석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쇼팽이었습니다. 어이 형씨, 피아노 좀 크게 치시구랴. 그 멋진 곡이 잘 들리지도 않아. 난 조르드 상드요. 신부님 같은 쇼팽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체성이 분명치 않은 조르드 상드를 투명 인간 보듯 했습니다. 리스트? 저 도도한 남자와 다리 좀 나죠. 쇼팽이 도도할수록 그녀는 더 쇼팽에게 다가갔습니다. 쇼팽은 리스트를 통해 이미 조르드 상드가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유부인 그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쇼팽의 약혼녀는 아주 여성스러우며 귀족 집안의 성악가이자 미술에도 소질이 있는 아주 매력적인 여성이었어요. 거칠고 하루가 멀다 남성을 바꾸며 6년 연상의 애까지 둘이나 달린 데다가 남장을 하고 줄시가를 품어대며 성질까지 고약한 그녀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죠. 여자가 맞군. 그래도 싫다. 여보게 쇼팽, 저기 피아노가 있는데 멋진 곡 하나 쳐주지 않겠나? 쇼팽은 약혼녀 문제로 엄청 우울해 있었기 때문에 피아노를 칠 기분이 전혀 나질 않았습니다. 붉은 저녁 노을 속에 블루나잇이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할 즈음 쇼팽은 피아노 의자에 앉아 조용히 피아노 뚜껑을 열었습니다. 백그라운드는 제가 직접 쳐드리겠습니다. 아주 느리고 무거운 싱코페이션의 리듬과 함께 저음의 멜로디가 밤 안개 잉크빛 어둠 속으로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잡담을 하던 초대 손님들은 갑자기 마법에 걸린 듯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음악을 향했습니다. 조르드 상드는 쇼팽 옆에 잽싸게 앉았고 화가 들락으로하는 손님들 뒤에서 무겁게 천천히 울려 퍼지는 멋진 음악을 들으며 이들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어요. 후에 작가 그 조르드 상드도 이 쇼팽에 관해 그녀의 회고록에서 아주 자세히 남겨놓았습니다. 아무도 이 곡의 제목을 몰랐습니다. 출판이 아직 안 된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문학의 영향을 받아 후에 이 교향곡처럼 4악장으로 작곡된 소나타 B 플랫 마이너 3악장에 이 곡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퓨네랄 마치라고 써놨습니다. 쇼팽의 장성곡이나 이 소나타 B 플랫 마이너를 찾아보면 1840년에 작곡되었다 하고 나오는데 틀린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쇼팽은 이 곡이 퍼블리시 되기 1년 전에 이미 그 파리에서 연주를 했고 약혼이 파혼되던 해에 이 곡이 작곡된 것입니다. 쇼팽이 이 곡을 쓰게 된 동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고국 폴란드가 러시아로부터 자유를 잃은 슬픔, 두 번째는 병으로부터의 두려움입니다. 그가 본 그 많은 의사들은 전부 그가 폐결핵이라고 이렇게 진단했고 보건소에 보고하여서 그가 어딜 가든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조르드 상드는 정말 용감하고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사랑에는 어떤 조건도 마다하지 않겠다. 쇼팽에게 모든 것을 건 것이죠. 조르드 상드는 그날 쇼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당신의 마음을 뺏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녀가 당신의 예술에 그녀의 영혼을 불태우지 않는다면 난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한 그녀를 빼내고 말겠어요.
쇼팽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당돌함과 카리스마 그리고 솔직한 표현 능력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많은 대화를 하며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됩니다. 들라크로와는 그날 쇼팽과 상들을 스케치하였고 다시 캔버스에 옮겨서 이 디테일한 부분을 완성하지 못한 채 1863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조르드 상드가 쇼팽에 빠진 표정을 그날 보았고 예술가의 민감한 센스로 이 두 사람의 예상치 않은 열정적인 사랑을 예언하고 이 그림을 재빨리 스케치한 것이죠. 들라크로와의 작품은 낭만주의 극치를 달하는 강렬한 표현과 색채로 이 대조적인 명함과 극적인 현실을 포착하는 게 이게 특징입니다. 한국에 김삿갓이 있다면 유럽에서는 프리드리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와 이 들라크로와의 민중이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있었죠. 이 그림은 미완성 작품이라서 선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진 것은 수건이 아니라 미완성된 어깨에 두르는 숄더이며 파리 여성들은요 벨벳 숄더를 이렇게 두르고 다녔어요. 극과 극의 만남, 문학과 음악의 만남, 완전히 반대성 캐릭터를 가진 이 두 사람의 묘한 상호작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쇼팽의 음악을 들어보신 분들은 그의 음악적 스타일이 갑자기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얌전했던 음악이 혁명적인 스타일로 과감하게 변합니다. 바로 이 조르드 상도 함께 살면서 그녀의 문학과 이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쇼팽 사람들은 싱거운 것에 관심이 없어요. 짜던가 맵던가 좀 더 강하게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그리고 아주 대조적인 주제로 작곡을 해봐요. 소심하게 살살 건반을 다루던 쇼팽은 이건 어때? 에튜드, 발라드, 헤비 소나타, 폴로네이즈. 쇼팽은 상들을 만난 후 자신감도 생겼으며 건강도 더 좋아지고 마음의 상처도 아물어갔습니다. 장성곡을 소나타나 이 교향곡에 넣은 작곡가는 고전파 시대 베토벤이며 변주 소나타나 교향곡 3번 또 5번 7번에 이렇게 장송곡 테마를 넣었습니다. 쇼팽은 베토벤의 장송곡과 같은 리듬을 사용하였으며 두 번째 대조적 주제는 자신을 위로하는 노래입니다. 장송곡이 들어간 소나타 1악장은 애절하고도 아름다운 멜로디가 이 폭풍과 같은 강렬한 리듬 속에 대조적으로 흐르며 2악장은 전쟁터의 필드를 연상시킵니다. 3악장은 그날 봉수아라에서 친 장송곡, 4악장은 그야말로 무질서적이며 도저히 쇼팽의 작곡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아방가르드 현대 음악입니다. 이 4악장만 이렇게 분리해서 들으면 도저히 쇼팽의 작곡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죠. 9년 후 두 사람은 별일도 아닌 것에 큰 다툼이 있었고 그 일로 두 사람은 영원히 헤어지게 됩니다. 쇼팽의 고통은 전에 그 약혼녀를 잃은 슬픔보다 100배나 더 깊은 상처였으며 결국 조르드 상드와 헤어진 2년 후 쇼팽은 다시 몸과 마음이 약해지면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 그림은 마치 개인 초상화처럼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팔려나갔습니다. 쇼팽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상들은 덴마크의 오드룹가드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한 폭의 미완성 그림 속에 이렇게 엄청난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다니 놀랍죠. 여류 작가와 음악가의 만남과 사랑, 서로 상호작용하며 남긴 멋진 작품들, 이 그림을 그린 유명 화가 들라크로와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와 그의 스타일, 당시 그 사회적 정치적 이슈, 쇼팽이 이 그림 속에서 친 음악 모두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바이.